네, 안녕하세요. 고대 안산병원 심영규입니다. 잘 들리시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응급진료가 필요한 소아두통이라는 제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어지러움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두통이 동반된 경우이기 때문에 어지러움보단 두통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두통은 아시다시피 통증입니다. 어, 두통은 잘 들리시죠? 두통은 아시다시피 통증이고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오른쪽 위 그림처럼 이렇게 뛰어노는 초등학생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친구가 많이 아프진 않지만 그래도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통증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고 다 주관적인 이런 측정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감별해야 될 건 이게 위험한 거냐, 즉시 진료가 필요하냐, 조심해야 될 두통이냐, 아니면 아프지만 그래도 괜찮은 두통이냐의 감별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건교사 선생님들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래서 어떤 내용이 도움이 될까? 해서 생각을 했고, 많은 질문들과 의문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통 때문에가 어지럽다고 왔는데 병원에 보내야 할까요? 동네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는데 큰 병원에 보내봐야 될까? 자주 아프다고 오늘도 보건실에 왔는데 병원에 보내야 할까? 토하고 열이 나는데 보내야 될까?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데 또 가끔 좀 묻어난 부모님도 있으시잖아요. 부모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조금 걱정이 되는데 정말 괜찮을까? 바로 응급실에 보내야 할까? 이런 물음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병원에 보내야 할까와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가끔 병원에 보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병원에 보내야 할까는 아주 정보 정리하는 측면이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병원에 보내야 할까? 이것은 뭐 위험한 증상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정말로 위험한 증상일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뒤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석열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고 해서 아주 위험한 징후가 있고 또 나누다 보면 조금 주의를 해야 될 징후가 있고 그린이라고 해서 별게 아닌 위험하지 않은 게 있는데 이게 다 이렇게 뒤섞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해석하는 게 곤란하겠죠. 보건교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병원에 보내야 하냐를 물어보셨을 때 제 생각에는 두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는데 병원에 보내야 할까요? 두통을 호소하다 경련을 했는데 병원에 보내야 할까요? 이걸 물어보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프다고 하고 몸에 힘이 없다고 하고 한 번씩 흐릿하게 보인다고도 하고 어지럽다고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생활은 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고요. 소아는 특히나 성인과 다르게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증상들을 표현하는 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이들은 주관적 호소가 심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소아들은 증상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머리가 띵한 것도 어지럽다고 하다가 두통이라고도 했다가 그렇게 다양하게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그 증상 자체가 어떤지를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걱정은 되지만 일부 연구에서 보면 총 2,051명 환자를 실제로 연구를 해봤을 때 위험한 두통은 단 7명 뿐이었습니다. 그 위험한 두통이라는 거는 그런 감염성 이런 걸 빼고 출혈성 뇌졸중, 허혈성 뇌졸중 한 명씩, 혈전증, 뇌수막염, 심한 뇌수막염 한 명, 그리고 뇌종양은 3명. 그러니까 2,051명 중에 두통 환자 중에 뇌종양 환자는 3명이었다는 뜻이죠. 어, 구토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정말로 구토가 많이 위험할까? 물론 그 7명 중에 6명은 구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85%에서 구토라는 증상이 있었지만 위험하지 않은 두통의 환자들도 300여 명이 넘는 환자들이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구토가 위험한 두통은 맞지만 구토 자체가 위험한 증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별할 필요가 저희는 필요합니다. 두통의 두개 강내 원인을 보면 뭐 뇌수막염이나 뇌염, 감염에 의해서 발생한 것들이 있고 이럴 경우에 발열 시에는 특히 두통이 있을 때는 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의식 상태나 성격 변화 같은 것도 다 같이 봐야 될 거고 뭐 앞서 말씀드린 뇌종양도
제일 염려가 되는 원인이죠. 그리고 그다음 다양한 뭐 머리에 있는 낭종이 파열됐다거나 갑자기 출혈이 났다거나 뇌졸중이 생겼다거나 혈전증이 생겼다거나. 근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드뭅니다. 소아에서는 드물고, 그리고 아주 가끔 경련 후에 두통이 편두통이랑 비슷한 전조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서 경련을 하고 나중에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조가 편두통에 비해서 아주 짧고 5분 내로 짧고 급작스러운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뇌종양을 사실은 제일 많이 걱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뇌종양 의심 증상도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두통을 동반된 특히 잠에서 깨우는 거나 이른 아침에 발생하거나 구역부터 심하게 동반되는, 또는 시력, 청력이나 말하기 문제, 균형 문제, 보행의 문제, 기분이나 성격, 집중력이 변화된다, 기억력이 문제된다, 경련, 저림, 과민성, 무기력하거나 너무 졸려한다. 이런 증상들이 뇌종양 의심 증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23년 10월부터 MRI가 보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은 여러 뭐 극심한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 감기, 균형을 유지하기 실제로 힘들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MRI가 보험이 되고요. 소아에서는 뭐 이런 문구가 있긴 합니다.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진 두통은 뭐 보험을 해주겠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진료의 진단을 통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아직 대부분은 보험이 잘 안 됩니다. 최근에는. 뇌종양 통계를 보면 이건 우리나라 자료입니다. 2023년 12월 발표된 자료인데 21년 우리나라 총 암 발생 건수 27만여 건 중에 뇌종양은 1,800여 건, 전체 암의 0.7%고요. 소아들을 보면은 154건입니다. 1년에. 그래서 남녀 공이 비슷하고 천막 상부,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 파란색 선 위쪽을 천막 상부라고 하고 파란색 아래쪽을 천막 하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소아에서는 여기가 천막 상부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어보면 요 아래쪽에서 대부분 종양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양의 위치별로 증상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종양이 대뇌 위쪽에서 생기면 당연히 이제 경련을 하거나 근육 위약이 있거나 아예 의식 상태가 나빠지는 이런 게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중간쯤에서는 그런 자율신경계 이상이나 시야 이상,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밑에 부분 조절 기능, 몸을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에서는 요 밑에서 종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눈이나 조절 능력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서 윤성희 교수님 보여주신 표에서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레드 플래그 사인들, 위험한 징후들 정리한 표들이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고 버전도 다양하고 한데 그냥 많이 포함되어 있고 조금 그래도 알려진 논문에 있는 걸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거를 앞글자를 따서 스눕이라고도 하고 스눕 10, 스눕 9,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눕 10인데 어쨌든 성인 소아를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성인 쪽에 좀 가까워서요. 그래도 대표적으로 보면은 시스테믹한 증상, 전신 증상이 있느냐, 종양 관련된 증상이 있느냐, 종양 병력이 있느냐, 신경학적 이상이 있느냐, 언제 갑작스러우냐, 그리고 어떤 양상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쫙 설명해놨는데 너무 보기 복잡해서 이런 것들이 막 그 안에서 막 섞여 있거든요. 뭐 토하거나 뭐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토하는 게 정말 위험한 뇌종양 증상일 수도 있지만 그냥 장염이 걸려서 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머리가 띵한 걸 두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고, 어떤 부분은 아주 위험한 빨간색, 어떤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되는 주황색, 어떤 부분은 별게 아닌 초록색이 섞여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보면 이거는 설명되지 않는 반복적인 구토, 자다가 깨고 이런 뇌종양 의심 증상은 아주 위험하다고 보고 바로 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당연히 또 신경학적 이상이 명백하면 조치를 해야겠고, 악화 양상의 아주 극심한 두통도 당연히 바로 응급실이든 빠른 외래든 보내야 될 것 같고, 안과에서 유두부종이 보이는데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리고 뭐 고등학생은 간간이 있습니다. 임신, 염두에는 둬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다치고 나서 생겼다면 아주 조심해야 될 증상이죠. 반대로 발열이 났는데 두통이 있다. 사실은 별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다른 증상들을 동반하고 있느냐, 어떤 다른 심리학적 이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대처를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작스럽게 시작한 두통도 물어보면 초등학생들이 갑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웃고 있죠, 외래에서는.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게 급작스럽다는 표현이 더 가깝고 아주 아주 급작스럽게 시작한 두통이 빨간 쪽에 가깝고요. 별게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표현하기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신경학적 검진에 이상이 있으면 응급실로 보내라고 하는데 사실은 신경학적 검진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도 외래에서 다 하기 힘듭니다. 의식 수준을 봐야 되고 그 의식 수준은 실제로 처지냐 안 처지냐도 보지만 기억의 변화, 성격 변화도 좀 포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뇌신경 검사를 12가지 뇌신경 검사를 쭉 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죠. 운동 기능도 봐야 되고 감각 기능도 봐야 되고 반사도 봐야 되고 손의 기능, 숨막 자극지고 가능하다면 안전 검사까지 그걸 학교에서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식 상태랑 제 생각엔 동공반사, 보행 조절이라도 잘 봐주시면 아주 아주 위험하고 바로 보내야 될 환자들은 학교에서 감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신부건 반사나 경부강직도 봐주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신부건 반사나 경부강직은 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뭐 많이 익숙해지시고 여러 학생들을 많이 실제로 해보시고 나서 여러 동영상도 많이 보시고 그러면서 의심이 되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공반사는 좀 강조드리려고 하는데 하기 쉽기 때문이기도 하고 명백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알죠. 어두운 데 있고 빛이 적으면 동공은 커지고 평소에는 이 정도였다가 밝은 빛을 쬐면 동공이 작아지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데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은 빛을 좀 즉각적으로 축동합니다. 작아지죠. 근데 이제 반응이 느리거나 반응이 이렇게 약간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커진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런 부분들 아니면 아예 고정돼 있거나 이런 거는 뭐 이때는 뭐 의식 상태가 나쁘겠죠. 아무튼 동공 반사가 정상과 다르다. 이러면 조금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눈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 동공 사이즈입니다. 동공 사이즈인데 빛을 비추면 여기서 사실 밝은 주변 환경이 밝아서 축동되는 게 확연히 보이진 않는데 보시면은 빛을 비추면 살짝 오므라드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상이 있다. 시각신경 쪽에 종양이 있다거나 시신경 쪽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이건 정상에 비해서 확연히 동공이 크죠. 빛을 비추더라도 아주 어두운 환경에서는 동공이 클 수 있는데 그거 치고도 크고 빛을 비춰도 축동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 친구도 지금 잘 앉아 있잖아요. 이러면 학교에 앉아 있어도 병원에 빨리 보내셔야 됩니다. 또 보행도 잘 하는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텐덤 게이트, 텐덤 걸음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일자로 발 앞뒤를 붙여서 걸어보게 하면 조금 미세한 변화도 조금 더 일찍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에나 그 주변부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걸어요. 이거는 힘이 없이 걷는 친구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뭔가 조절 능력이 이상 있는 겁니다. 갑자기 빠르게 걷기도 하고 넘어질까 봐.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시켜보면 잘 못합니다. 뭔가 잘 못하죠. 그러니까 클럼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전공반사도 확인할 수 있고 보행도 이상한 것도 알 수 있다. 해서 증례를 좀 보겠는데 증례 보기 앞서서 정상 뇌 MRI입니다. 이렇게 중앙에서 잘랐고 이렇게 뇌실 얇죠. 그리고 이렇게 척추 여기 옆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가 소뇌, 위가 대뇌, 여기가 뇌간 이렇게 있습니다. 어, 첫 번째 환자는 초등학교 4학년 남았는데 2주 전부터 두통이 있다 그러고 최근에 장현치료 감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흔한 두통이죠. 흔한 두통인데 외래를 왔을 때 물어봤더니 그전부터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고 이게 중요하죠. 완전히 좋아지진 않고 조금 나아졌다 심해졌다를 반복한다. 이 물어보기 전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동공을 봤더니 확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표에서 보시면 명백하게 신경학적 이상이 있죠. 물어보기 전엔 그리고 이제 눈 증상도 있고 이 환자는
손가체 생식세포 종양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중학교 2학년 남하고 3, 4주 전부터 두통이 있고 시야도 가끔 흐리다고 표현을 하고 2주 전부터 구토, 점차 심해지는 두통. 사실은 점차 심해지는 구통이 있다, 구토가 있다. 애매합니다.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근데 이제 뭐 시야도 가끔 흐리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조금 띵하면서 어지러워서 흐리다고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두통 때문에 잠에서 깬다고 하죠. 두통 때문에 잠에서 깨니 하면 아주 많은 학생들이 잠에서 깬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물어봐야죠. 두통 때문에 잠에서 깨는 거니, 잠에서 깼더니 머리가 아픈 거니. 물어보면 대부분은 잠에서 깼더니 조금 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두통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경우는 제대로 물어보면 드물어요. 근데 이 친구는 실제로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4일 전부터 하루 수의 구토를 네?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피까지 토하게 됐고, 어, 뭐, 그래서 위장 문제인가? 두통을 많이 해서 피를 좀 뱉었나? 두통인데 두통은 좀 나아져도 다시 물어봤는데 최근에 기억력이 저하됐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외래에서 검진해봤더니 그 바벤스키 증후, 요거는 다른 샘플 동영상인데 이렇게 발바닥을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긁어 올렸을 때 저렇게 그 발가락이 오므러들지 않고 이렇게 활처럼 펴지는 걸 양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중추신경계 이상이 있는 거죠. 이 환자는 악성 생식세포 종양이 요 중앙 이게 종양이거든요. 예, 조영제가 증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환자는 두세 남아 있습니다. 가끔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갑자기 움직이거나 운동하면 아프다. 자세 변화에 따른 두통에 속하는 거거든요. 기침할 때 아프다. 대변 볼 때 이렇게 응 하는 그런 힘을 꽉 줄 때 아프다. 기침 이런 거에 유발되는 두통이 있다. 이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괜찮지 않을 수도 있는 두통입니다. 네, 근데 꽤 잘 지내요. 잘 지내는데 가끔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확인차 왔는데 문진 씨 어렸을 때부터 또래보다 운동을 못했다고 한다. 서투르다. 균형을 잘 못 잡는다. 근데 앞서 말씀 보여드렸던 그렇게 균형을 못 잡는다기보다는 뭔가 서툴러요. 그래서 봤더니 신부 건반사 항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키아리 증후군이었습니다. 이렇게 손해가 요 구멍 사이로 이렇게 탈출되면 내압이 증가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어렸을 때부터 있었겠죠. 점점 심해져서 또 간헐적 두통이 있어서 왔을 거고. 네 번째 환자 한번 볼까요? 12세 남아 환자인데 2개월 전부터 간헐적으로 두통이 있고 어지러움이 있다. 당시엔 감기도 있다고 그랬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죠. 근데 점점 못 걷는다고 왔어요. 엄마는 안 걸으려고 하는 것 같다. 속도 쓰리다고 한다. 이렇게 왔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이 점점 못 걷는 게 신경학적 증상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걸려보면 잘 못 걸어요. 엉거주춤 걷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균형을 못 잡는 건 아니에요. 동료해주면 이런 친구들 특징은 막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잘 걸어요. 그리고 실제로 쭈그렸다 앉았다 일어나는 게 실제로 근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쭈그렸다 앉았다 일어나는 거를 또 동료해주면 또 할 수 있어요. 검진 시마다 근력의 정도가 다른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발 입잡은 텐덤 게이트 시키면 잘 안 하려고는 하지만 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보여드렸던 이 표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MRI 정상이었고 증상은 자연히 점차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뒤섞여 있죠, 증상들이. 이 친구는 어떨까요? 어때 보이시나요? 천천히 걷죠. 뭔가 조금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걷다가 저기 끝까지 갔을 때 왼쪽으로 타닥합니다. 발을. 네, 왼쪽으로 약간 기울죠. 이 친구는 텐동 게이트를 잘 못해요. 거의 못합니다. 중학교 1학년 여자친구였고 가끔 두통 호소했다. 다리가 뭐 꽤 오래전부터 아팠던 것 같다. 2개월 전부터 조금 비틀거리면서 걷는다. 조금씩 나빠진 것 같긴 한데 생활은 다 한다. 학교도 계속 다녔거든요. 외래 와서 봤더니 제가 막 그 외래 차트를 그냥 대충 써놨는데 동공이 확 늘어나 있고 반응이 이상하고 심부검 반사 증가돼 있고 병적 반사도 보이고 이게 손가락을 잘 못 맞추고
손을 빨리 움직이는 것도 잘 못하고 아까 보였다시피 이상 조금 이렇게 실조성 걸음걸이를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 앞부분만 보면 앞부분에 외래 내원하기 전 자료만 보면 여기 해당하는 게 없지만 외래 내원해서 봤을 때 명백하게 신경증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이게 이상하게 걷는다는 걸 알아요. 이 친구는 모양세포형 성상세포증이었어요. 여기 밑에 손의 밑에부터 경추까지 인볼브한 경추까지 이제 연관된 증이었어요. 그 처음 보여드렸던 머리 정상 MRI랑은 다르죠. 그래서 환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원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설문했던 연구가 우연히 봐서 말씀드립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그 병원에 와서 CT나 MRI를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심각한 증상이 아니다라는 거를 안심받고 싶어서 왜 머리가 아픈지를 찾고 싶어서 오는 게 대부분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두통과 어지러움은 상당히 주관적인 증상이고 환자랑 보호자 사이, 보호자, 병원 사이에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누가 봐도 객관적인 위험 증상, 동공 확장이 된 채로 빛의 반응이 없다든지 실조성 걸음걸이를 한다든지 당연히 다른 뭐 의식을 잃는다든지 팔 한쪽을 못 쓴다든지 그런 누가 봐도 명백한 증상 외에도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찾을 수 있는 증상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응급실 보내주시고 주관적인 위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구토, 뇌종양의 증상이 구토라고 하더라도 그 증상에 대한 판단과 해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구토에 더불어서 다른 위험한 징후를 같이 갖고 있다든지 다른 객관적인 신경질 이상이 있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응급실 보내주시는 게 맞겠고 그래서 그런 징후나 증상들을 잘 분석해서 이게 빨간색인지 주황색인지 초록색인지 잘 확인하시고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서 애매하다고 하면 다른 객관적인 위험 징후가 있는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식 상태를 보실 때도 발열이 있으면 특히 뇌수막염이나 뇌염 같은 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일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이게 평소랑 다르게 기억력의 변화가 있는지 잘 집중하던 친구들 집중을 못하는지 성격 변화가 있는지 의식 변화가 있는지 잘 봐주시고 더불어서 동공반사도 봐주시고 어, 보행이나 이런 게 아주 미약한 이상이 있는지도 봐주셔서 학교에서 의심하시고 병원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진단해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